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와 매그니피센트 7이 기회가 왔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가 암시하고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성장주 폭등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이요,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예상한 것이지만, 자, 우리의 그 예상보다도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 볼까요? 0.60%,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S&P 0.91%, 자, 평소에 S&P도 0.2, 뭐 0.3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도 거의 한 3배 뛰고 있고요. 나스닥 보십시오. 1.27입니다. 자, 나스닥도 무려 1.27인데, 자, 이거 평소에 비하면 이것도 한 3배, 4배 정도 뛰어오르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지금 뭐 별표까지 쳤지만, 나스닥 성장주들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건데, 내일 아마 M7이나 뭐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혜택 보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 그것도 0.5나 내리고 있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0.5% 금리가 인하되는 시대, 본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올 하반기에 계속 내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성장주들, 특히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 있죠.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매그니피센트 7, M7 할 것 없이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소위 높은 금리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성장주들은 그 영향을 받아요. 이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에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나스닥 선물시장이 폭등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이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기대가 됩니다. 이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오일하고 10년물 금리는 큰 변동은 없어요. 오일은 $70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자, 이건 결국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도요, 오늘 오히려 조금 반등했지만 결국은 내려갑니다. 3.6, 3.5, 3.5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3.5 아래만 내려가더라도요, 이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연준 의장이 발표했던 내용 1부 때 살펴봤었죠? 자, 지금부터는요, 점도표입니다. 자, 점도표가 뭡니까? 이 닷플롯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연준 멤버들이 전부 다, 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각자 의견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점도표를 보시면요, 내년 정도, 후내년까지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요, 향후 주식의 흐름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각각 쳤는데요. 자, 뭐 이게 지금요, 짙은 점이 24년도, 25년도, 26년 다 있고, 연한 점은 앞에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연한 점은 2024년도 6월 달에, 그때 전망한 거예요. 점도표가. 그러니까 24년도 6월 달이니까 한 3개월 전이죠. 자, 그리고 짙은 파란색 있죠? 짙은 파란색 점이 바로 제가 이제 색깔별 했는데, 각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현재 연준 멤버들이 예상하는 대다수가 어디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4년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올해 24년도에 지금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 올해는 마지막이 됐을 때에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점이 가장 많은 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4.75에서, 현재, 이 4.25 사이죠. 그러니까 4.25하고 4.75 사이니까 4.5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1% 떨어진다는 얘기죠. 올해는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1%다. 지금 이번에 이제 0.5 내렸죠? 그럼 다음에 지금 이제 11월, 12월 0.25, 0.25 각각 내리게 되면 1%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한 4.5라고 이 올해는 마무리를 됩니다. 5.5에서 4.5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또 다른 데이터들, 만약에 노동지표나 이런 것 실업률이 만약에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요, 조금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연준 멤버들이 볼 때 이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난 그 연한 연두색 지난번 6월 달에 예상한 것보다 월등히 많이 내려왔죠. 6월 달에 예상할 때는요, 언감생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높이 있죠, 위에. 그러니까 내려봐야 뭐 올해 한 번 정도 내린다 이런 생각이 짙었는데 지금 확실히 이번에 많이 내려온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내년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25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내릴 것인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6개씩 찍혀 있는 거 있죠. 2개, 아래 위로 2개 찍혀 있는데 그게 3.25에 찍혀 있죠. 그리고 이 3.25하고 그리고 그 3.25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아래 3% 조금 위에. 그러니까 3.25가 딱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년쯤 되면요. 3.25 정도 찍힙니다. 그러니까 거의 3%대 찍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3%에서 3.25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가 4.5예요. 내년에 내년에 3.25다? 자, 이래 되면 그 1% 이상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내년에는요. 분위기 봐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죠. 물가가 확실하게 잡힌다? 그러면요. 뭐 3%대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준 멤버들의 예상대로 본다면 3.25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3.25면요,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요, 지금 5%대 5.5에서 3.25다? 거의 2% 이상 내려오는 거거든요. 3.25면요, 지금 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높았기 때문에 3.25까지 내려온다? 자, 이게 아무리 돈 빌리는 거 옛날처럼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뭐 정말 울트라 로그 레이트 쪽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덮치니까 제로금리로 뚝 떨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폭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5면 아주 근사합니다. 경제가 살아있는데 3.25면 좋은 거죠. 경제가 폭망했을 때 제로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제 폭망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현재 3.25 정도로 이게 경제가 살아있으면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고통이 덜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6년도까지 봐야죠. 26년도 이제 지금 사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도가 핵심이고 내후년도도 보면은 자, 조금 이제 내후년도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2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이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한 2.5 이상, 2.75 정도에 많죠. 2.75, 2.5 하여튼 2.3%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2. 몇 프로씩 내려가죠. 야,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2%대 이제 중반 정도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26년도에 2% 중반이면요. 자, 이제 모기지 금리도 뭐 3%대 우리가 지금 그 좋을 때 샀던 거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3%, 뭐 3.5, 뭐 좀 많아봐야 4%잖아요. 4%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레이트 다운 하게 되면요. 3%대에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활발해지죠. 주식 시장 이제 돈을 이렇게 이 이자를 땡겨가지고 투자가 나오죠. 이러면요, 자산 시장이 굉장히 폭발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소위 그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본다면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건요, 골디락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9월달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에 계속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지금 미래가 움직이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 부동산이 뛰면 주식시장 더 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다음 우리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도표는요,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과거에도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에 지금 현재 어김없이 이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왔다라는 표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그 2000년도 그 어간에 우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첫 번째 거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빨간색으로요. 자, 이때가 보면은 금리가 이 빠르게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요. 0.25, 0.5 두 번 빠르게 내려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빠르게 거의 이제 내리니까, 결국 그 빠르게 내리니까 이 리세션, 회색으로 된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가운데 2008년도. 자, 2008년도에도 지금 보면은 빠르게 뚝 내렸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0.25, 0.25 빠르게 내립니다. 두 번 연달아. 그래서 도합 0.5가 되는데, 이때도 보면은 큰 경기 침체가 왔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도 뚝뚝 떨어지죠. 금리가. 뚝뚝 떨어져서 결국 제로금리까지. 이거는 2020년 이제 코로나 때인데. 자, 그럼 이번에도 보세요. 크게 내렸죠. 0.5%. 자,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0.5를 내린 거, 큰데. 자, 여러분, 이게요.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리세션이 오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 시장에 많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야, 그래도 조심해야 돼. 경기 침체 당연히 왔어. 언제든지 왔었어. 항상 왔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 유튜버건 미국 유튜버든 뭐 언론에 보면요. 지금 현재는 딱 다 나누어져 있어요. 경기 침체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준비해라. 무조건 온다. 이건 어김없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요, 투자들도 성향이 좀, 성향 따라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이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하게 투자하는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이렇게 대범한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격이 다 똑같아요. 성격이 이제 맞물리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좀 보면요.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 이게 이제 2000년대하고 2002년도인데 이때가 닷컴버블 터졌을 때요. 자, 닷컴버블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 내리니까, 금리를 빨리 내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이때는요, 사실 실업률이 높았어요. 실업률 높고,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자체도 많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금리 내리는 거 보세요. 빠르게 높은 데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요, 뭐 한 1년 채 안 지나갔습니다. 그 금방 지나갔어요, 왔을 때.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 뚜렷한 거는 실업률과, 이 기업들이, 이 실적들도 다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때 경기 침체 오래 갔죠. 자, 이때는 왜 오래 갔냐?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이건요, 미국이 거의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미국이 그 은행권들하고 다 그냥 연쇄폭탄 터져버린 거죠. 미국이 방만하게 운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강아지, 개에게도,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용카드도 나갈 때요. 그냥 뭐 강아지 새끼 이름으로 했는데 신청해줘요. 그러면 10,000불씩, 20,000불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긁어가지고요. 그 신용금, 그때 무제한이었죠. 뭐 거의. 몇만 불을 긁어요. 카드로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랬어요. 왜냐면 부동산 살 때 뭐 몇만 불 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뭐 그때는 사실 내 돈도 없이 그냥 사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카드를 가지고 긁어가지고 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권들이 다 무너지죠. 금융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무너져서 금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가 가장 미국 경제의 거의 암흑기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랫동안 거의 제로금리 치다가 이 쭉 올려왔죠. 너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한 거예요. 이때 중국이 막 융성했었죠. 이때 바로 2008년도 미국이 완전 힘을 잃고 완전 미국이 추락하고 있을 때에 미국이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제로금리를 통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8년도가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빨간색 보면은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덮칠 때죠. 코로나가 덮치니까 금리를 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 살짝 왔다가 지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였고 돈을 풀었는데 자,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죠. 가파르게 올립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올리죠. 금리 올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번에 내리는 구간인데 자, 이때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도 세 번째 때도요. 두 번째 때 제가 2008년도 때도 뭐가 문제입니까? 완전 대량 실업, 기업들 전부 다 마이너스. 그냥 이때는 실업률이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 다 폭망했죠. 이때는 뭐 그냥 그 미국이 망한 수준이니까 우리나라 IMF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덮쳐가지고 그때 막 대량 실업 막 왔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살려냈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가지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내리잖아요. 경기 침체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앞에 다 공통점은요. 자, 일단 대량 실업률. 근데 지금 실업률이 너무나도 좋아요. 미국이 그렇게 여러분 실업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최근에 실업률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거 왜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거 오늘 제롬 파월 의장도 언급했습니다. 그거 왜냐면은 이 외국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한 300만 명 들어왔거든요.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이제 뭐 비자도 그렇고 뭐 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오더라도 어찌됐건 오자마자 막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지금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요, 막 실업이 이전만큼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 미국 GDP 지금 좋잖아요. 경제성이 좋거든요.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조해왔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실업률이 무너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었으면요, 100% 이거는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옛날 데이터가. 근데 지금이 이전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상하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게 굉장히 많이 믹스가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뭔가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막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설사 온다 하더라도요, 뭐 그렇게 당장 오기는 힘들고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온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이 미국 대권이 끝났을 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권 이후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염려가 있는 중이지.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실업률 자체가 미국 이 기업들이 좀 탄탄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골디락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요. 자, 그런 지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 소식을 집중해서 다뤄보기도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경쟁사들, 중국 회사들, 또 내연기관차들의 내용들도 살펴보면요, 지금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경쟁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니오 얘긴데요. 여러분, 니오가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규모나 사이즈 뭐 조그마고 여전히 이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보이는,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자, 이 니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니오가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니오 is in talks with the Volkswagen Group Audi라고 합니다. 자, 이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이게 소위 아우디가 폭스바겐하는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폭스바겐과 지금 대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To acquire the factory in Belgium입니다. 자, 벨기에에 있는 폭스바겐의 공장을 인수하는 것을요, 인수할 뜻을 밝히면서 얘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이 독일 안에 있는 거의 한 8, 90년 된 본인들의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자, 중국의 일개 스타트업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니오가, 자, 전기차만 만들고 니오죠. 니오가 폭스바겐하고 대화를 해서 벨기에 공장 우리 달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요, 과거에 테슬라가 이 소위 프리몬트 공장 있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인수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질적으로 뭐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작하면서 공장이 필요한데, 자, 기존에 GM하고 도요타가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고 있던 그 공장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인수한 거잖아요, 그 공장. 그래서 원래 그 안에 시스템과 전체 이 구조는요, 내연기관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그 프리몬트 공장이 중국 공장보다도 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 소위 말해서 생산량도 줄어드는 이유가 그게 이제 기존에 만들 때 중국 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거고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리몬트 공장은 기존에 생겨먹은 게 그게 이제 그 내연차 생산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바꾸고 더 확장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다시 리쉐이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생산량은 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산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테슬라가 그 도요타하고 GM의 공장을 인수했던 것처럼 니오가요, 이 폭스바겐의 벨기에 공장을 인수하겠다? 와, 이건요, 진짜 이거는 뭐 거의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인데요.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니오는요, 그동안 aims to produce in Europe to avoid EU tariffs on imported EVs from China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니오가 폭스바겐의 벨기에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그대로 다 드러났죠. 뭐냐?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 전부 다 관세를 때리고 있죠. 중국에서 차가 들어온다, 수입된 전기차는 전부 다 관세를 많이 때리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중국에서 만든 걸 유럽으로 갖고 오면 경쟁력이 없어요. 원래 중국 차의 경쟁력은 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싼 그 어떤 저렴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베네핏이 있었는데 이제 관세를 때림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오나 다른 중국 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유럽에다가 전기차를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해답은요. 결국 이 유럽 안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짓거나. 근데 본인들이 다 짓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기존에 안 되는 거. 지금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회사들 거 물색하고 있죠. 근데 요즘 폭스바겐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 폭스바겐이 안 좋은데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다. 벨기에 쪽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얘기를 다 아니까 야, 이거 우리에게 줘. 우리가 인수할게. 그러면 사실 폭스바겐은 잘 안 되는 공장을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이 공장을 팔아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잘 되는 쪽에 더 밀어주고 전기차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걸 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니오 입장은 무조건 인수하고 싶어 하겠죠. 이 벨기에를요. 가격만 맞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사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형국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니오는 사실은 뭐 규모 면에서는 테슬라랑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니오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그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자금을 융통하려면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중국 안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겐 계속해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한 대 만드는데 마이너스지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럽 공장과 바로 이 중국 회사들의 차이인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 니오가 벌써 폭스바겐과 이 대화를 해서 벨기에 공장을 인수한다.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중국 기업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멕시코 쪽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과, 그리고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애쓰고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죠. 미국은 지금 중국 기업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에서 오는 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법을 통해서 막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멕시코에 공장지에서 들어온다? 이거요, 또 어떤 식으로든 또다시 뭔가를 부과할 거예요. 중국 기업과 관련된 거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부과할 굉장히 또 그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멕시코에 공장지어서 미국이 진출할 거라는 것들은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유럽은 조금 더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재미난 일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내연차 자동차들의 이 종말이 벌써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빨리 전기차로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어려운데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죠. 기존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니오 같은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변화가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연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폭스바겐이 세계 2위잖아요. 토요타 다음으로. 이건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내연기관차들이 다 이런 몰락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이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근데 뼈를 깎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유럽에 노조가 끼어 있고 지금 노동자들 정리하고 이 변화를 준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요. 이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마진이 나오고 테슬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없어요. 싸게 만들 수도 없고 싸게 만들면 질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연차의 종말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지금 내연차들의 위험이 드디어 이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좀 주춤했지만 계속 올라가죠. 중국이 30%지 않습니까? 유럽이 20%고 미국 10%인데 대략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연차들이 전기차 만들어서 침투 안 하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니오가 이 유럽의 공장, 폭스바겐의 벨기에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자, 근데 중국 정부는요, 또 이 굉장히 재미나게 현재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중국이 강력하게 본인들 그 중국 업체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요. 자, make sure advanced electric vehicle technology stays in the coun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그 이 전기차를 만들 때 쓰고 있는 그 자신들의 전기차 기술들 있죠. 뭐 기술이 얼마나 뛰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건 중국 현재 뭐 니오건, 샤오펑이건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 제조 기술을 자신들이 중국 안에 머물게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국 안에 머물게 하고 다른 이 공장들을 지금 전 세계에 세우려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게 지금 그 좀 전에 살펴드린 니오 같은 경우 짓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그 공장을 이제 중국 그 자동차 업체를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인수할 공장보다도 거기에 지금 공장을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어찌됐건 공장을 짓건 공장을 인수하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기차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보내지 말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쪽에 서일 메리슨 뭐라고 하냐면요. 이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이 소위 knock down kits to their foreign plants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key parts of the vehicle will be produced domestically라고 합니다. 자, 재밌죠? 외국에 진출하는 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다만 중요한 파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키 파트, 핵심 파트,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핵심 파트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중요한 핵심 부품,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전기 배터리 패키징이랄지 또 배터리 연결해서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는 거, 구동시키는 거, 이런 핵심 파트들은 중국에서 만들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외국 공장에 보내서 final assembly, 그러니까 조립만 하라는 거죠. 조립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죠. 자, 이게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가 아주 얄팍하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우리나라 기술이나 미국 기술 빼가지고 본인들 공장에 다 적용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직원들도 빼앗아 가지고 하는 거, 뭐 물론 우리가 넓게 보면 다들 뭐 그렇게 정보를 빼와 가지고 컥하고 그러는 건데 정보 전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얄팍하게 접근을 한다. 지금 뭐 이 유럽 걸 인수해가지고 한다. 일단 미국을 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멕시코 공장을 세웠다. 거기에 중국 부품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마지막 조립하는 것만 해서 미국으로 보내겠다. 미국은 지금 그거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요, 그걸 갖고 와서 조립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너 이거 중국 부품 썼네? 그러면 IRA 법안에 해당 안 돼. 너는 적용 못 받아. 그래서 보종을, 그럼 모델 3 같은 경우가 보종을 못 받는 경우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아예 미국에서 이제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지금 인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러면요, 유럽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세를 세부적으로 매기겠죠. 미국처럼. 야, 너네 여기서 조립만 한다? 그러면 안 돼. 너네들 중국에서 갖고 온 부품들 그거 다 중국산이야? 다 뜯어보겠죠. 중국산? 오케이. 그러면 너네 관세 매기겠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머리를 쓰지만 이거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 있죠. 뭐 더 이제 가난한 나라랄지 아시아에 뭐 이런 국가들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괜찮겠죠. 왜냐면 그런 국가들은 와서 빨리 팔아주고 공장 세워주고 하면 땡큐거든요. 왜냐면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근데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요, 이거 오히려 걸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야, 니네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만 다 혜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아예 중국 쪽에서 공장 짓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쉬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또 설명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 2부는 이쯤 하고요. 자, 내일 아침 1부 때에 또 내일 또 새로운 소식들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소식들과 함께 또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유스TV였습니다.